보통 이제 은식하고 있으니까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률, 접종률이 높아서 포스트 코로나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인도나 러시아를 보시면 지금 코로나 이후가 아니고 코로나 한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주병부가 아닌 핵심부만 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은 코로나 이후라고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미 이 시점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작,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부터 관찰해온 주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향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세계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대체로 예측은 이미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가장 큰 경향이라면은 일단은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했던 세계에는 더욱더 불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양극화라고 했던 이 현상은 보다 더 지배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와 동시에 2008년도 세계 공황으로 인해서 사실상 파산을 맞은 신자유주의 모델의 상당 부분이 사실 지금 교체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서는 엄청난 그 추가 예산, 그러니까 달러의 양적 편찬, 그리고 이제 국가에 의한 경제 말하자면은 공적 자금 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신자유주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 조치들이고,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을 아마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신케인스주의,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이제는 경제 정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시 경제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예컨대 불평등 차원에서라든가 또는 노동정책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가 크게 수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든가 저임금 노동력 양산이라든가 저임금으로 인한 이윤 창출 구조라든가 소위 플랫폼 노동,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자 선을 부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초과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만드는 구조. 이 구조는 전혀 수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시 경제 정책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적이진 않지만은 사회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규정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등들이 보다 늘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고 유럽 경제에도 똑같이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가난한 20%를 보면은 거의 말 그대로 음식 살 돈이 없어서 거의 모든 소득을 다 음식에다가 써야 되는 것이고요. 저축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난한 40%는 거의 저축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싶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층과 중하층에서요. 그런데 그 대신에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고 노르웨이어에서 아예 새 단어 하나 사전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스파렐이죠. 노르웨이 말로는 이게 영어로 번역하자면 코로나 세이버, 코로나 저축가. 코로나 덕분에 말하자면은 그 소비를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상당한 돈을 저축한 사람들. 그건 코로나 세이버라고 부릅니다. 그 코로나 세이버들이 대체로는 이제는 가장 부유한 40%가 가장 많은 것이고요. 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축된 돈을 자산으로 막 바꾸기도 하고, 또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어서
막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가 아닌 생존을 해야 하는 하층과 중하층, 그리고는 이제 소비를 즐기면서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상류층과 중상층, 그 사이의 간극은 지금은 대부분의 경제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고, 더더욱도 말하자면은 심화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국가의 경제 개입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평등들이 또 심화된 것입니다. 화면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정화한다.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요. 제가 한번 프레젠테이션으로 정화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주요 선진 경제들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면은 최하층 1분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오히려 크게 떨어졌는데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다른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득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의 수준을, 월별 소득의 수준을 보면은 160만 원, 거의 생존선 약간 위에 있는 것이지 생존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저축이나 소비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차이는 고시적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불평등 수준이 약간 더 높지만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만약에는 5분 위를 보면은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이고요. 저축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사게 되고, 그리고는 또 부동산 사재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이제는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크게 이바지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유지시킨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극우 정권과 현재 중도 자유주의 정권 사이에는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는 박근혜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상류층과 중산층의 부동산 사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게 양극화가 계속해서 더더욱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잠깐만 이게. 네. 그러면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리고는 사회의 상당한 부분이 경제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발생되는가? 사회는 그럴 때는 대체로 급진화됩니다. 그런데 급진화라는 것은 꼭 좋은 단어만 아니거든요. 급진화는 왼쪽으로 될 수가 있죠. 급진화가 왼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컨대는 불란서의 재작년이나 작년의 황색 조끼 같은 그런 대대적인 하층 중하층의 길거리 반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회에서는 급진화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또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극우 담론에 포섭되어서 본인들의 이제 어려움에 대한 해결은 진보 좌파적인 방식이 아닌 국가주의적인 극우적 방식으로 이제 찾는 경우.
이제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급진화가 오른쪽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대체로는 해당 사회에서 혐오 선동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우리가 최근 한 1년, 2년 동안 구미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혐오 선동의 엄청난 증가죠. 특히는 신냉전의 상황에서는 그 사회 주도층의 무책임한 발언, 예컨대는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쿤플루, 중국 바이러스, 계속해서 차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지칭하고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인종주의적인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폭언의 관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라는 이제는 지배층이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는 대중들의 불안과 급진화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혐오의 증가 쪽으로 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는 재미 아시아인, 미국에서 사는 아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절반 이상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절반 가까이 한 45%는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을 직접 체험했다. 최근에는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10명 중에 8명이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심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상황도 전혀 좋지는 않습니다. 비교적으로 사회적인 불화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는 덜하지만은 유럽의 큰 경제, 그러니까 특히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공격들은 거의 일상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제 영국, 제 독일 아시아인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언어적 폭력이나 상징적인 폭력을 거의 최근에 당한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마도 전후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혐오의 파도가 구미권을 덮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굳이 비교하자면은 제정러시아가 무너지기 직전에 유대인에 대한 학살의 파도, 포그롬의 파도, 이런 거 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기도 한데, 물론 학살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살인까지는 가지는 않지만은 그런 혐오의 폭발을 어쨌든 간에 특히 신냉전 상황에서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아시아 마이너리티가 계속 경험해왔고, 최근에도 상태가 결코 좋아지지는 않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신지도부는 트럼프만큼의 노골적인 인종주의를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은 신냉전이 지속되는 이상 계속해서 구미권의 극우들한테는 중국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아시아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글쎄, 우리는 가두폭력, 그런 가두폭력의 전통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의 극우들이 예컨대는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일본의 우익이라면은, 보통 일본인한테 우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맨 먼저 연상되는 게 극우 암살단 같은 것이죠. 극우에 의한 예컨대 진보인사 테러 암살, 이런 역사가 하도 길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극우들이 직접적 테러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러를 국가가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개인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혐오 선동의 형태도 일본과 다르게 일본의 경우에는 최특기
자이토쿠카이가 조선인을 혐오하는 극우 단체들이 조선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죽으라 한 번도 가라 죽으라 뭐 이런 혐오 선동을 하고 그러는데 한국의 극우들이 대림동에 가서 반중국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이제 정부에다가 중국을 추방하라는 천원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립 반대라든가 하여튼 등등의 이제 대체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반외국인 반중국 혐오 선동을 이제 하는 것이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극우의 이제 행동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은 중국 정부의 예컨대는 향한 홍콩 자치권에 대한 유린이라든가 신간 회홀족, 우이구르족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그런 거 비판하는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어느 나라가 인권을 유린하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건 비판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그런 구체적인 반인권적 행동에 대한 비판은 전혀 아니고 아예 그거 넘어서 무조건적인 혐중, 그러니까 중국과 중국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혐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이게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중에 대부분은 전적적으로 한국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인데 사실은 이와 같은 혐오 선동에 가장 큰 피해 보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전적적인 조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여권을 갖고 있는 조선인들입니다. 그 혐오 선동의 이제는 타입을 이렇게 정확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반중, 혐중 정서와 무엇이 결부되는가 하면 일종의 계급적인 멸시 같은 것입니다. 많은 중산층의 한국인들한테는 중국 동포들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하층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중국 동포들의 외모라든가 매너라든가 이제 행동 고지라든가 그런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 예컨대는 고성 방가한다든가 길바닥에 침을 뱉는다든가 뭔가 한국인들 보기엔 질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인 중산층들한테는 한국인 하층 노동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연산시키는 것이고 그 중산층의 하층에 대한 멸시와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좀 묘하게 겹쳐지는 이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는 국민권과 크게 다르지는 않게 외국인 범죄 같은 테마를 또 특히 주목해서 확대 해석하는 그런 혐오 선동들이 대표적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굳이 비율로 보면은 천면단 범죄율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인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이제 관계없이 몇 개 실제 있었던 강력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해서 보통은 외국인 모두 내지 특히 중국 국적자들을 범죄자로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뭐 대표적인 혐오 선동의 형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이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불평등 시대, 혐오 시대, 신냉전 시대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마도 맞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듣기는 불평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인이다 뭐 이제 한국인이라는 집단적인 소속, 집단적인 정체성 자체를 의문에 빠뜨릴 정도로 절대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상위 10%가 대한민국에서는 배당 소득이 이제 9할
이자소득의 9할, 종합소득의 5할 이상, 거의 6할 이렇게 차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쏠림 현상 정도도 아니고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10%가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의 삶의 방식 자체도 그리고는 삶의 연토, 삶의 방식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서로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냥 거의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최상위 10%가 공간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는 하기오울역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느껴지는 건 이거는 예컨대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그야말로 다른 거의 외국이랄까 이제 뭐 이런 그건 별도의 나라 이제 이런 것을 거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뭐 민족적인 이제는 그 소속의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는 외국인을 차별할 때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차별의 주요 기제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 내지 덜 알아듣는다. 이제 이렇게 언어 구사가 차별의 구실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최상위 5%나 10%에는 진짜 그 사람들한테 한국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상당수는 가족 집에서는 영어를 쓰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되도록이면 한국어 아닌 영어로 생활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민족 내지 국민 공동체 소속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엘리트에 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한국어의 효율, 그 필요성, 한국어의 어떠한 그 사연이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만일 하나의 지금과 같은 경제 사회적인 경향들이 지속되면은 이미 엄청난 격차는 또 엄청나 더더욱도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 한 40년 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격차 상환이 아마도 미국과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대부분의 경제들이 거의 다 격차가 늘어나는 추세긴 한데 한국의 격차 수준을 보면은 예컨대는 경제 구조가 좀 비슷한 일본에 비해서 그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불평등으로 치면은 일본보다 거의 2배 더 심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도 그 차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노동시장 이층화, 노동시장의 이원화는 일본보다 더더욱도 급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특히 미국, 이제 일본보다 차라리 미국을 또 닮아가는 대한민국이 그 불평등의 수준은 미국과 비슷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일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인한테 기대되는 역할이 있다면 그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아마 종교계야말로 요즘은 로마 총환의 사례를 본따서라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한국의 최상위 10% 중에 특히 개신교도의 비율이 전체 국민 속의 개신교도의 비율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절대 간단치 않으리라고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혐오와 차별의 문제죠. 불평등해지는 사회, 그리고는 여러 가지 소사회로 나누어지는 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촌담동구와 금총구로 이렇게 양봉화되는 사회. 이런 사회들이 대체로는 다 엄청난 양의 혐오가 발생됩니다. 그건 뭐 사회학의 법칙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은 당연히 예외가 아니고 이 혐오의 종류들도 예컨대 국민권하고는 충분히 비교가 가능합니다. 국민권과의 차이라면은 국민권에서는 이슬람 국가로부터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혐오증이 많은 경우에는 이슬람 혐오증의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슬람 혐오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에서 예컨대는 모스크를 짓겠다는 학생이나 현지 이슬람 계열 주민들한테는 특히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방해를 해서 못 짓게 한다든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유럽과 인전 차이가 없는 모습을 관찰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슬람 마이너리티가 한국에서 크게 적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크게 발산되는 혐오는 혐중 정서와 전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에 놓는 외국인 혐오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 엄청 다양하죠. 이중 여성들,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들이 또 있고, 외국인 투자가 또 있고, 서울대학, 제가 지금 있는 서울대학의 외국인 교수의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삼성은 인도나 러시아 인지니어도 많이 고용하고 이러는데, 한국은 외국인 혐오와 계급적인 차별이 보통 충족되기 때문에 외국인 인지니어나 교수나 투자자들이 혐오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제 외국인 혐오는 계급적 차별로서의 이제 특질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한국인 다수보다 더 약한 사람을 혐오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이미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들도 그렇게까지는 강하게 혐오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가장 큰 혐오 대상에 오르는 것이 무엇보다는 아마도 중국 국적자나 전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막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체로는 그 혐오의 이제 특질들 보면은 예컨대는 언어, 한국어 구사력이 떨어져서 차별 대우받는다, 그렇게 느끼는 외국인들이 대단히 많은데, 정작 한국 상류층이나 중산층이 한국어보다 영어를 훨씬 더 성공하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말 못해서 서러움을 당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참 자가 단착이라 할까,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 혐오나 차별 없는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건 뭐 한국만의 특징 절대 아닌데,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면은 대체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혐오 차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약탈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과 국내인 임금 격차는 한국에서는 비교 가능한 다른 경제들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말하자면 돌주죠. 돌주고, 그거 이제는 노무현 정권이 만든 고용허가제 같이 굉장히 억압적인 제도들이 이제 그렇게 하게끔 또 만들어주죠. 일단 만약에 직장 이동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외국인 임금과 한국 임금이 훨씬 더 빨리 비슷비슷해졌을 텐데, 노무현 정권이 일단은 직장 이동을 못하게 했으니까 외국인을 저임금 주는 회사에다가 가둬놓는 거죠. 뭐 자본가한테 좋지만 노동자에 대한 약탈이 진짜.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그 특징이라면은 혐오와 차별하면서 약탈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약탈도 아니고 좀 무질서한 약탈. 뭐라 그래야 할까, 합법적이지 않은 약탈의 경우가 좀 많습니다. 소위 임금 체불입니다. 뭐 한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당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더욱더 많이 당합니다. 그렇게 비합법적인 약탈.
제가 최근에는 한국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구소련 고려인들을 현지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인터뷰해서 하다 보면은, 임금 체불을, 당해본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체로 그들한테 물어보면은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생활의 문제라면은 임금 체불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 해결이야말로 또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일하는 NGO나 시민단체, 종교인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는 밀린 임금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인한테 기대되는 게 또 무엇일까 잠깐만요.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못지않게 또 대한민국의 큰 문제 하나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 무슨 녹색 저탄소 선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공표하고 그렇지만은 녹색도 저탄소도 전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그것을 공포한 게 2008년이고 13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국에서의 기후가스의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2%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씨의 소위 녹색 저탄소 선전이 아마 일종의 사기라고 아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공업이 많고 제조업이 많은 이유겠지만은 한국 사람 1인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면은 일본이나 러시아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1인당 더 많이 하는 나라는 석유왕국 사우디나 이제 엄청나게 이제는 에너지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엄청 큰 개인 주택 본위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레타 툰베리라든가 이런 기후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기후 빌런, 그러니까 기후 악당 중에 최악의 악당입니다. 우리가 악명을 어떻게든 좀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에서 당하고 있는 폭염만 봐도 이거는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지금은 또 뭉청권이 예컨대는 기후 전략을 발표했지만은 실질적 로드맵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기후 전략을 위해서 힘을 보다 많이 쓰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자본주의 사회나 개인한테 심적인 고통을 줍니다.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란 생산 방식의 내재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한국은 약간 또 좀 심한 편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특히 요즘 신자유주의적 시대에 가족은 해체되고 여태까지는 개인을 어느 정도 지켜준 게 가족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해체가 되고 직장 스트레스라든가 그러니까 과로 그리고 이제 직장 갑질 그건 계속 있어온 문제에다가 더 새롭게 가미된 게 뭐냐면은 엄청난 외로움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혼자가 됩니다. 한 10년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가구들이 한 40%가 1인 가구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살고 홍밥 등등 이렇게 혼자 밥 먹고 혼자 뭘 즐기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노멀, 새로운 전산이 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과로나 갑질에 시달릴 뿐만 아니고 동시에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움 느끼는 사람은 말하자면 10사람 중에 8명이 대체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인의 한 7%에서 10%는 거의
병리적 수준의 외로움, 그러니까 생존을 어렵게 할 정도의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글쎄 한국같이 그 착취 구조가 좀 이렇게 분명하고 위계소열적 사회에서의 문제는 사실 자살률도 엄청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도 종교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대단히 높은 군사화 수준의 문제입니다.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죠. 이제 6.25 전쟁 거치고 나서 남한도 북한도 대단히 병영화됐습니다. 뭐 지금은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엄청 거대한 육군을 갖고 있는 사회들이고, 남북한의 이제 산비군을 우리가 합치면은 한반도 전체 산비군의 인구 규모가 한 2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인구가 지금은 한 7,400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200만 명이 군인, 산비군 군인이라면은 전체 인구의 한 3%가 산비군 군인인데 굉장히 높은 군사화 수준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애당초부터 있어 왔는데, 새로운 경향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의 경제가 커지기 때문에 동시에는 국방비도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군사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대로 이렇게 가면은 한 6년, 5년 후에 한국의 군비는 일본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한국이 세계 6위 군사대국이죠. 그 종합적인 파이어파워와 그러니까 화력을 종합해보면 세계 6위인데, 계속해서 뭐 적폐 정권이든 자유주의 정권이든 국방부 예산을 자꾸 높여주는 건 똑같습니다. 오히려 자유주의 정권이 국방부 예산 진액을 더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요, 예산만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군대는 이제 한국에서 공기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해병 캠프에 가서 군인 인척하고 군복 입고 뭐 이렇게 훈련받고 이런 데에 대한 위화감조차 없습니다. 이건 딴 데에서 하면 아동학대로 기소당할 텐데 한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군대는 모든 조직 문화의 근본이고, 말하자면 사회로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바꾸지 않으면 아마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군사화는 초과 착취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가능하게 만드는데, 그거 바꾸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 살기 좋은 것이 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이런 데 있어서는 아마 특히 기독교처럼 애단초에 어떤 평화주의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종교의 역할이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애단초 메시지와 무관하게 기독교의 발전의 궤도를 보면은 그 역사의 상당 부분은 애단초의 평화 메시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특히 한국에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단초에 이렇게 평화주의적인 메시지가 있었기에 그래도 종교의 그런 역할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제가 종교인들한테는 기대해 보고 싶은 것은 불평등 문제, 혐오 문제, 고독 문제, 그 전쟁과 평화 문제,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네, 그럼 박노 선생님 그 화면을 공유 화면을 그렇게 감사하고요. 네. 네, 지금 시간이 3시 20분인데요. 2시 40분부터 약 40분 동안 정말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열강을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잠시 저희 선생님께 좀 질문도 드리고, 예, 또 이게 궁금한 얘기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고요. 그 질문을, 바로 이렇게 뭐 손을 들어서 해주셔도 좋고요. 혹시 그렇게 어려우신 분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좀 이어지면서요, 사전 질문,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 몇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답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늘 궁금한 건데 어떻게 태생 한국인보다 한국 고전에 대해 더 잘 아실 수 있을까요? 제가 러시아 역사문화 언어를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박 교수님의 반의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천재이신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닌데 그게 아마 학습 효과인 것 같은데요. 뭐 대체로는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뭐 결과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는 또 한국에서 예컨대 러시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유대인 종교나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과 자꾸 교류를 하는데 얼마든지 제가 뭐 한국에서 예컨대는 미시나 그러니까 달무드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시나를 지금은 국역하시는 분하고도 이제 자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뭐 그분도 이렇게 보면은 뭐 유대인 문화에 대한 통찰이라든가 지식은 뭐 전혀 뭐랄까 뭐 큰 차이는 전혀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까지는 그러니까 아마 area studies 지역학이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타자 문화에 어느 정도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인데 그건 제 생각에는 누구나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국의 경우에는 아마도 예컨대는 일본어나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주류 언어, 그러니까 헤게모니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대한 구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으로 좀 드문 것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는 한국 사회 구조나 심선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옛날에 저거 있잖아요. 그림 그리시면서 참 쉽죠? 라고 하셨던 어떤 분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지금 일단 접수된 질문이 채팅창에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일단 두고요. 먼저 들어왔던 질문부터 말씀드릴게요. 박도윤 선생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종교의 역할이 세상의 갈등과 반목을 줄이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일 텐데, 제 생각에는 특히 정치 이념적 측면과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예, 특히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글쎄, 저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더 다원화될 사회입니다. 아마 사회 발전이 뭐 헤르베르트 스펜서 이후로는 우리가 사회학에서 상식으로 아는 것이 사회는 보통은 일원적인 사회에서 다원적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뭐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원적 사회인 만큼은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 거라고는 일단 존재하는 것이고요. 되도록이면은 대화를 해서 서로의 논거를 확인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좀 좋은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대화가 불가능한 이제 경우들이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예컨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거해서 논거를 전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정보 확인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데 보통은 이해관계의 문제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세제 특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데 그 편 들어주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부동산 사업과 모종의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죠. 이해관계 충돌은 결국에는 해결 방법은 다수 교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이와 같은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인을 선출직에 일단은 선거해서 투표해서 선출직에 앉히면 그만입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뭐 어떤 문제든 간에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고 그리고 또 실천도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들어온 질문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국 선생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저는 필명으로 무위를 씁니다. 무위도식, 무위자연, 무위이화 가운데 세 번째를 지향하며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첫째, 즉 무위도식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삶의 자세는 위 세 가지 무위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 아세 무위도식이 또 좋은가? 글쎄, 저도 도교를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제일 저한테는 도교적인 그런 그 사자선어 중에 제일 이상적으로 들리는 말이 아무래도 무위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근대적인 nature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이렇게 이연된 것이죠. 무위자연. 그런데 원래 자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연 메커니즘에 지나치게 간섭했다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일부분인 이 메커니즘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라 그래야 할까? 우리 스스로의 행동의 방견을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커다란 지구적인 생태적 시스템의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켰다가는 결국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생물들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다른 생물들한테 피해를 덜 끼치면서 사는 방법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하고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좀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언젠가 교체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고요. 혹시 사전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 주신 답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채팅창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2개가 들어와 있어서요.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규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그럼 아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 평화 문제, 혐오 문제 등등등에 대해서 종교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대하시는 종교의 역할에 지금 현재 있는 종교들 중에 비교적 부합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종교가 있거나 혹은 과거에 혹시 그런 종교가 있었거나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거나 하는 종교가 있다면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사회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할까 일종의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모델이죠. 이제 불존이라든가 이제 기부 성금이라든가 그거 받고 일종의 개인한테 어떤 의례적인 기복 행위를 해주고 개인이 그런 기복 행위로 인해서 그 내심의 불안이라든지 등등을 잠재우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정신분석가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사회인데 그러니까 개인의 불안, 외로움 등등을 보통 종교가들이 대신에 다룹니다. 그런데 다루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돈을 받고 어떤 기복 의뢰를 통해서 개인한테는 그런 불안을 어느 정도 잠시 덜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했으니 잘 되겠다. 우리는 같이 기도했으니 당신 사업은 보장하겠다. 뭐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의 벨리에티브죠. 일종의 미봉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의 불안을 잠시 덜어줄 수가 있는데 결국에 불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종교 의례 사업가들에 대한 의존도 고질화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가서 돈 갖다 주고 기도를 부탁해 하고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해서 고질화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정착된 것이고 한국 GDP에서 종교 사업의 비율이 아마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속인하고 교회 사찰 이렇게 다 합치면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데 물론 사실 개인의 불안이나 외로움을 그런 식으로 달리는 게 예컨대 술이나 마약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예컨대는 술이나 마약을 하게 되면 개인한테 이제 파괴가 좀 더 빨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도 저는 결코 개인한테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교가 그런 거 넘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의례 기업 같은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경우가 많이 드문 것 같고요. 저는 괜찮은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서 천주교회가 바티칸 제2공회 이후에 어느 정도 불평등 제3세계 해방 이런 문제에 기여한 부분이라든가 한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는 변역 거부 군사주의의 저항 이런 것을 개척한 분들 중에 함석헌 선생님 같은 종교인 분들이 계셨는데 함석헌 선생님 같은 이제 원래 일본 무교회주의를 출발하셔서 교육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의 실천에 대해서 좀 대단히 높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근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함석헌 선생님의 사례가 과거에 좀 존재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지금 주신 말씀에 그냥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함석헌 선생님의 활동 뭐 많은 부분들이 예 저도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부분에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이런 분들의 일본에서의 활동도 그런 부분에 유의미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일본의 무교회주의는 아마 일본 기독교 여러 부류 중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와 동아시아 인민연대에 제일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들 중에서는 우치무라 간조 선생도 계셨지만은 예를 들어서는 조선과 좀 유의미하게 관계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야나이하라 타다오 같은 사람이죠. 야나이하라 타다오 같은 경우에는 동경 제국대학 교수였는데 결국 해직됐습니다. 해직됐다가 일본이 패정하고 나서 촌장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일본의 말하자면 제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선 독립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조선 독립이 주장한 이제 비합법권 그러니까 공산당 지하 공산당에서 문학 주장했는데 야나이하라 타다오는 그건 거의 예외죠. 한국에서 그런 거는 후세 다츠지 같은 분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과의 연대한 일본인 보면 야나이하라 타다오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국에서 이 부분 많이 안 알려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시는 말씀 중에 또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채팅창에 보면요. 코로나 백신 접종, 방역을 위한 락다운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제한 등으로 한국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슬로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시민사회 혹은 뭐 북유럽을 포함할 수 있겠죠. 혹은 유럽이요. 거기에 시민사회는 방역과 개인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나라에서는 방역 조치를 가지고 일종의 극우적 성향의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볼 수 있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불란서에서도 백신 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데모가 막 일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는 방역에 가장 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극우적 성향의 백인 남성들입니다.
그건 거의 극우적 성향의 소도시 출신이나 농촌 출신의 백인 남성, 그러니까 트럼프에 투표한 소도시 농촌 출신 백인 남성이면은 방역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방역 조치 자체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그게 없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인구 과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 이제는 농촌 공동체 전통이 아직 좀 남아있는 사회에서는 협업하지 않으면 죽는다. 협업하지 않으면 다 같이 신경 쓰지 않으면 다 같이 공멸한다. 이제 이런 의식은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지배적인 것 같다. 그거 다행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독일, 불란서, 미국, 영국, 스페인 다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스칸디나비아는 예컨대 제가 살고 있는 노르웨이나 제 여동생이 사는 핀란드에서나 제가 친구들이 많이 사는 덴마크에서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데 그만큼은 일단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양극화가 덜 된 사회들이고 정부 역할이 원래부터 컸고 지금도 크고 그리고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미국과 같은 공격적인 개인주의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협력주의죠. 협조주의, 협력주의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단 대부분은 협업 아니면 공멸 같은 등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슬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저 그냥 합리적인 틀 속에서 서로 협력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에는 제가 연구실에서 일하지는 못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했는데 근데 제가 예컨대 연구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을 봐야 한다. 강홀적인 출근을 호해달라. 그렇게 대학교 당국에 부탁했을 때 그것도 받아주고 그냥 서로 합리적으로 협력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노르웨이 사회는 대체로 그런 분위기였고 방역 조치에 대한 폭력 조항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미국 사회나 유럽의 큰 국가에서는 그런 조항이 일어난 것도 사회적 병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 병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혹시 그 지금 질문 주셨던 종아님 혹시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충분히 답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그 사전 질문으로 선생님은 천재가 아니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던 박경규 선생님께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데요. 우리 사회가 일본보다 미국을 쫓아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박노자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코로나19가 서구 사회에 대한 동경을 상당히 잃어버리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혹시 우리 사회의 미국 따라하기 분위기가 바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미국 따라가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간다. 이건 결국에는 이해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최상위 20%죠. 그들이 이제는 미국이 뭐가 좋은가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세율이 낮은 곳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는 소득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의 이윤 창출에 국가가 덜 개입하고 최고의 부자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재분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들한테는 미국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좋고요. 그러니까 사회 엘리트를 우선시하는 사회 정책, 사회 경제 정책이 좋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화와 자본이 갈고 닦은 영어 솜씨라면 그럼 미국 따라가기가 이제는 그 자본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사회가 미국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문화와 자본에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어를 왜 배웠나? 내가 왜 미국 가서 몇 년이나 영어 배웠는가? 내가 그럼 하버드 학위에 왜 받았는가? 이제 말하자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와 자본의 시장적인 가치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의 문화와 자본이 대체로 미국발 문화와 자본인데 그들의 문화와 자본의 가치를 유지시키거나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노선의 유지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의 이제는 최상위 10%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한국이 이제는 구체적인 국가를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국이 이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면은 미국하고 상당히 다른 일종의 친환경 복지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은 뭐 특정 국가를 조착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국형 친환경 복지국가 모델을 결국에는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당연히 이제 합리적으로 대조 비교하면서 한국에 맞는 거 선택해야죠. 근데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친환경 복지국가 건설의 길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질문을 아직 한두 분은 좀 더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강연을 시작하시 1시간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 조금 그 제안과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화학범님께서 올리신 건데요. 오늘서 원래 이 강연은 그 선생님을 저희 그 모두교육 펍 그 예배드리는 공간에 모시고 온오프 동시 강연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위중해지면서 이렇게 100%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하여 끝날 때 지금 화면을 좀 이렇게 화면 소거를 하신 분들께서 좀 괜찮으시면 허락하시는 분은 켜주시고 일종의 인증샷을 좀 같이 찍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과 제안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허락되시는 분은 화면을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저희 오늘 제목 그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19도 있었습니다. 포스트 문재인 정권도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에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앞으로 매우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소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소위 포스트 문재인 시대에 주역이 될 거라고 거론되는 어떤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함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국 사회 하나의 좀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특징인데 우리는 대통령이나 대선이 너무나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박정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야말로 절대 공주와 비슷했던 시대가 이미 지난 거고요. 지금 대통령은 단임 5년제 선출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서 삼부 권력이 이제 분립이 되어서 예컨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도 자유주의자이지만은 전 정권이 양상한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어디까지는 사법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행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해서 안 된다고 아마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대통령의 권한이 이미 사실 엄청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행정부만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행정부는 예컨대는 행정부 자체도 어느 정도 잔악할 수 있는가가 저한테는 좀 의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는 대통령과 검찰청의 관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검찰청을 잔악하진 못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거기대로는 계속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말하자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돼도 이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를 바꾸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큰 거는 아니더라도 뭐 현면적 조치 이런 거는 기대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는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용이 아닌 이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할 텐데 결국에는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텐데 근데 국회 예컨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임대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임대업자들이 후원을 받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대다수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은 한국의 대통령은 지금은 행동 반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전혀 크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에 지금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거 약속하는 자유주의자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제가 예측하는 것은 아마도 복지 지출,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지금 우리나라는 12%입니다. 불란서가 29% 정도 되고 노르웨이도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유럽의 복지 국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에 지금은 좀 급진적인 자유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도 복지부 예산 편성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서 뭐 이 비율은 일본 정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라는 게 한 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비용은 이제는 66%는 국가가 안 내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인데 지금 문 정권이 70%까지 올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공약이 잘 안 지켜주는데 아마 자유주의 정권이 이어지면 뭐 75%,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예상할 수는 있고 대학 등록금 탕감은 그건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이권 구조를 그 어느 대통령도 사실 바꾸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급진 자유주의자라든가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 대통령 권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서 대선 물론 제가 대선에 신경 씁니다. 신경 쓰는 제일 큰 이유는 좋은 사람이 돼서 바뀔 것도 많지는 않지만 극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망가질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신경 쓰고 되도록이면은 적어도 큰 폐악질을 하지 않을 자유주의 정치인이 대통령 되면 아마 무방하다. 그 정도는 사고하지만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친환경 복지국가로 많이는 못 나갈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결국에 밑으로부터의 압력입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한테도 좀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대체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박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때 보다 보니까요, 박경규 선생님께서 굉장히 격하게 긍정하시는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글도 올리셨는데요. 혹시 박 선생님 지금 주신 글을 직접 좀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통제 못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중심제여서 그나마 힘안을 뭐 그렇죠. 그 사실 대통령제는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 루스벨트, 뉴질 같은 급진 개혁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대통령제 아닌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땅이 예컨대 노르웨이가 60년대 중반까지 노동당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갈 수는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내각제 국가에서는 급진적으로 뭐 바꾸기가 힘듭니다. 근데 대통령제 국가는 이제 대통령 중심주의 이제 장점이죠.
그거는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은 이미 고도로 제도화되어 있는 행정관료 국가고 그렇게 대통령이 임금처럼 뭔가를 바꾼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거고 그리고 사법부는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는 그것이 어떤 대통령의 어떤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견제 장치들이 있는 것이죠. 좀 그래서 당연히 다음 대통령이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은 말 그대로 조금 가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바른 길로 갈 수도 있다. 뭐 거기까지입니다. 예, 혹시 박경규 선생님 혹시 직접 말씀을 좀 주실 게 있으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4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사실은 박 선생님하고 이 강연이 실은 지난해에도 계획을 실은 했었던 것이었죠. 근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박노자 선생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게 어려워지셔서 1년을 미뤄서 이렇게 올해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또 서울에 오셨는데도 만나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다 되어 가니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혹시 더 한 분 정도 질문을 주실 분과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박 선생님께서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시면서, 예, 아까 이따 다 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그리고 아까 허학범님이 제안하셨던 지금 상황에서 열어주신 분 포함해서 인증샷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네, 글쎄, 없으시면, 네, 박노자 선생님 마지막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글쎄,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좀 사실 저는 이런 게 상당히 괴이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계속해서 적폐 정권 때도 그렇고 이 정권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무기, 군비 진행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에 이제는 최근 정권에는 한 5%, 6% 이렇게 쭉 올라가 상당히 가파른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정권임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은 원래 진보주의의 고전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게 진보인데 저는 상당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왜 한국 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침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냉전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중국에 대한 이제 중국 위협에 대한 상당히 좀 확대된 해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거의 한국이 이제는 그 군사 대국화에 대해서 다수가 거의 합의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합의가 사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함석헌 선생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 문제 삼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은 이런 한국 사회의 그 군사화 그리고 이제 군사 대국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종교인들 중에 아무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지 좀 상당히 괴이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종교계에 산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의례 기업 비슷하게 돼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만 내도 사실은 지금은 국회의 어떤 전단도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마음대로 발언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못하는 게 원래 종교인들이 해줘야 하는데 종교인들이 전쟁과 평화 문제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할 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주셨던 이야기가 정말 크게 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 그리고 다른 조직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하지 못하는 언어에 대하여, 예, 그 언어를 종교인들이 찾아서 해야 한다, 사회에서. 예, 그래서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 주셨던, 예,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깊이 마음을 새기고, 예, 앞으로 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 예, 일요일 오후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강연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예,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강연을 위해서, 예,
좀 수고하고 또 일요일에 이렇게 멋진 강연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전해주신 박노현 선생님께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저희 함께 이렇게 준비했었던 모두에게 펍은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한 1년이 조금 더 넘었고요. 저희는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측면의 신앙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작은 모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오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같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학범 선생님 좀 어떻게 할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인증샷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노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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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